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어버이날 누군가의 아빠였고 아들이었던 40대 가장이 잇따라 노동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제철소에선 혼자서 야간 작업을 하다 조선소에서는 배를 용접하다 추락한 겁니다. 막을 수 있던 죽음이 같은 일터에서 반복되자 정부가 제조업에서는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의 공장은 물론이고 본사까지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합니다. 정인곤 기자. 네, 울산 현대중공업 앞입니다. 특별근로감독 첫날인 오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6명을 투입했습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먼저 살펴본 건데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8일 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40대 노동자는 당시 건조하던 원유 운반선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는데요. 노조에선 작업을 당장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노동부의 조치가 신속하진 않았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가 난 지 3일 뒤에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도 9일 만인 오늘 시작됐습니다. 특별감독이 보통 한 열흘 정도 진행되는데 열흘 정도 진행되는 후에 다시 또 재해의 어떤 반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시 예방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례적인 건 사고가 난 작업 현장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본사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건데요. 제조업에선 첫 사례입니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관리 인식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준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5년 동안 중대한 재해가 20건, 작년과 올해에만 6명이 숨졌습니다. 현실이 이 정도면 회사 측도 사안을 중하게 인식할 만도 한데 회사 대표는 숨진 이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이번 특별 근로 감독, 과연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게 될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립공장.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41살 강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2.5톤짜리 철판에 머리가 짓눌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작업 지도서에 따라 철판을 떠받치는 지지대가 당연히 있어야 했지만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 하청 노동자 34살 김모 씨가 LNG 운반선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이나 또는 사전에 그런 위험물에 관련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만 20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반 사이에 추락과 질식 등으로 6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하고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선 처음으로 한영석 대표 등 현대중공업 본사 경영진까지 직접 대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영석 사장입니다. 특히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도 경영진으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는지, 감독 인원을 제때 투입했는지, 하청 노동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재해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탓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당장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과 처벌 내용을 가늠하는 중요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내일이면 꼭 41년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야 행사를 아예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규모를 줄여서 지금 이 시간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흐린 날씨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인지
규모를 크게 줄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람객 수는 99명으로 제한됐습니다. 80년 5월 시민들의 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 대행진 역시 생략됐습니다. 대신 연대와 항쟁, 계승을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의 광주와 2021년 미얀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연극이 준비되는데요. 군부 쿠데타에 대항했던 5.18의 정신으로 미얀마 등 세계와 연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야제는 오늘 밤 10시쯤 광주 노동자 노래패의 합창 공연인 산자연 따르라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앞서 오늘 아침 5.18 민주묘지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5.18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힘을 보탠 국민의힘 소속 정우천 성일종 의원이 유족회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41주년 기념식이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가 미국처럼 우리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줘서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들에게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풀어준 독일. 미국도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are fully vaccinated,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우리 정부도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두는 것, 또는 다른 시설에서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주는 게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7.3% 수준인 접종률이 25%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로서는 전면적 여행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상대국의 백신 접종 정도와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따라 여행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19명,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올해 1월 4일 이후 13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주 만에 0.94에서 0.99까지 상승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은 4주 만에 23%에서 28.8%로 급등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증 환자들에게도 오늘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1차 대상자에는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40대 간호조무사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며 입원 치료를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증명해줄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4-1 판정 조항에 근거한 결론이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문헌, 근거들이 거의 없는 경우, 불충분한 경우 저희들이 4-1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부터는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첫 대상자는 40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6명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었는데 2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질환인 길랑발해증후군이 2명이었고 나머지는 진단명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렇게 피해조사반 판정이 나면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증 이상 반응을 겪고 이미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경북 안동에서 106만 8천 회분이 출하됐고
오는 19일엔 화이자 백신 약 43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본격 재개됩니다. 6월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이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이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이 13,000명 정도의 얀센 백신을 우리 정부에 무상 제공하기로 해 조만간 얀센 백신도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강력한 봉쇄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대만. 최근에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1% 남짓에 불과한 낮은 백신 접종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사재기까지 하면서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마트 안은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선반은 텅 비었습니다. 줄은 마트 밖에서부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커다란 카트에 담을 것을 찾는 사람들, 들고 온 가방을 가득 채워서 계산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초조해 보입니다. 应该现在已经应该算一到入口就开始排了，我们也是从整个绕了一圈。 마트만큼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약국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는 들어오는 대로 모두 팔려나갑니다. 像我们药局可能超过1000盒的一个医用口罩，对，像大桶的酒精，的确供货上送过来的速度比不上客人买的速度。 이른 국경 통제와 감염 추적 덕분에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대만은 지난 15일 180명에서 어제는 206명, 오늘은 333명으로 하루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실내 모임은 금지, 영화관과 실내 수영장은 폐쇄하고 학교도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对新的状况做出更强、更大、更及时的。 대만의 백신 접종률은 1% 남짓에 불과한데 확보한 백신 도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만과 함께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베트남,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몰아치는 비를 우산으로 막으며 버티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줄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20여일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중국은 지난주 후반부터 동남부 안후이, 동북 랴오닝성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希望你们早一点接种这个疫苗，也不怕下雨。现在已经快2点钟了，你可以看到后面还是有很多的人。 백신 접종률이 당초 목표에 못 미쳤던 중국은 이번 집단 감염 재발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기 마련이고 결국 안전을 위해선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일이라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전산망의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유출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 내용 유출 파문. 이 지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황까지 담긴 광범위한 내용이 편집본 형식의 파일로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검찰 내부 전산망의 접속 기록부터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직후부터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다룬 첫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문제의 파일에 접속한 검사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일단 문건을 열어본 검사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대검 감찰부의 유출자 특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 내용 유출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유출 행위가 법무부의 훈령을 어긴 만큼 감찰과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야 하는 형사처벌 가능성엔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소 이후 첫 재판 전까지의 공소 내용 공개를 막을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처벌하겠다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서 규정을 위반한 유출 파문이 불거진 만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하겠습니다.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하고도 끝내 처벌을 면한 벨기에 대사 부인. 우려했던 대로 외교관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면서 경찰 수사는 불기소로 끝날 상황인데요. 사과조차 진정성이 없어 보여 논란이었던 이 대사 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외교관 면책 특권은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으로 보장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건데요.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이 면책 특권이지만 만약 본국에서 포기하면 특권은 사라집니다.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짝퉁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미국이 면책 특권을 포기하면서 우리 경찰에 체포됐고요. 2016년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우리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당시 뉴질랜드도 면책 특권을 박탈해 우리 경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어서요. 지난 5년 동안 주한 외국 공관원이 낸 사건 사고가 6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국내에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면책 특권을 씁니다. 4년 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 그리고 5년 전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한국 고위 외교관 모두 면책 특권을 내세워 한국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욕을 먹더라도 일단 면책 특권을 쓴 뒤 해당 외교관을 조기 송환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규정상으로는 범죄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미소 냉전 같은 상황에서나 쓰던 거고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우 공무가 아닌 쇼핑 중의 범죄여서 면책 특권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소송해봤자 재산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벨기에 쪽에서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치료비, 마음이 다친 점에 대한 위자료는 면책 특권의 범위가 아니라. 외교관 면책 특권은 해외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2015년 외교관 차량의 불법 주차 과태료만 16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과도한 면책 특권을 줄이자는 말이 나오지만 19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을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생각이 있는지를 피해자들에게 물었는데요. 피해자들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2살배기 입양아 민영이가 양아버지한테서 맞아서 열흘째 깨어나질 않습니다. 양부는 친자녀가 넷이나 있었고 민영이를 5째로 입양한 사회복지사인데요. 지난달부터 학대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엔 민영이가 쓰러질 때까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두건을 둘러쓴 양부 서모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애가 깨지 않았을 때 병원에 바로 안 데려가신 이유 뭐예요? 아이에게 할 말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양부가 민영이를 때렸다고 인정한 건 모두 6차례. 지난달 중순 민영이가 자꾸 높은 의자에 올라가고 울지 말라고 해도 울어서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세졌습니다. 처음엔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고 이번 달부터는 손과 주먹, 구두 주걱으로 온몸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민영이가 의식을 잃던 날 양부는 민영이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얼굴 등을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민영이는 기절해 정신을 잃었지만 그런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도 다녀왔습니다. 양부모는 민영이가 쓰러지고 6시간이 지나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기 전 다른 아이들은 친가에 맡기는 느긋함도 보였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면은 증상 의식이 처지는 건데 의식이 처지면은 많이 졸려하죠. 바로 병원에 와서 CT를 찍어서 뇌출혈 진단을 했으면은 지금처럼 혼수 상태까지는 안 빠졌을 가능성이 높죠. 양부는 친자녀들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초 친자녀 4명 중 3명을 거짓말을 했다며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한 차례씩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영이는 안방에서만 폭행해 다른 자녀들은 아빠의 학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모는 딱 한 번 남편을 말린 뒤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씻기며 멍과 상처를 발견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술에 취해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세간의 여러 의혹은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술을 핑계로 변명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3주 만에 A씨 측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A씨 측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명이 없었던 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끝까지 챙기지 못해 변명조차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게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는 게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의 휴대전화를 왜 갖고 있었는지, A씨가 직접 사용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후의 행적에 대해선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A씨 집이나 손 씨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한 건 손 씨였다는 겁니다. 손 씨가 없어졌다는 걸 가족에게 늦게 알린 건 새벽에 연락하기 송구스럽고 여전히 현장에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은 낡고 더러워져 있었는데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A씨 엄마가 사안의 심각성을 몰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A씨는 손 씨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족 친척 중엔 수사기관, 언론계, 정재계에 속한 유력 인사는 일절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해 손 씨의 가족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동영상 정황으로 봤을 때 술 취해 있지 않고 자고 있지도 않은 정황들이 많아요.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도의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주장에는 강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준 게 거의 없거든요. 친구라는 단어를 모독하는 것 같고 우리 고인에 대한 아들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손 씨의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국의 상표를 중국의 업자들이 허락 없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유명 상표뿐만 아니라 신생 브랜드까지 관여가 됐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칭다오의 대형 쇼핑몰. 최근 한 의류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못난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모자, 가방, 그리고 휴대전화 케이스까지. 알고 보니 짝퉁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를 그대로 베껴 만든 겁니다.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카피가 아니라 이건 정말 브랜드 자체를 도용을 해버리고 브랜드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되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설립 연도를 뜻하는 신스 2014. 엽서에 등장하는 작은 캐릭터까지 깨알같이 베꼈습니다. 심지어 판매 목적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쓰려고 만든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제 CCTV를 알려주는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갖다가 모자에도 넣고 티에도 넣고 이런 식이에요. 중국의 상표권 도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파리바게뜨를 베낀 파리바게뜨, 설빙의 로고와 글씨체까지 그대로 베낀 설빙 원소, 굽네 치킨, 한솥 도시락, 피자 애땅까지 좀 뜬다 싶으면 모두 표적이 됩니다. 이런 상표 베끼기는 전문적인 상표 사냥꾼들이 합니다.
정부가 집계한 상표 사냥꾼은 355명. 심지어 400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도용한 사냥꾼도 있습니다. 상표 사냥꾼들은 중국에 먼저 상표 등록을 해놓고 거꾸로 한국 업체에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으로 많게는 10억 원까지 받아갑니다. 홈페이지 자기네들이 만들어놔요. 보유상표 올려놓고 이거 얼마 아니면 가격 미정, 협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놔요. 중국 정부도 2019년부터 상표권 도용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엔 나이키 에어 조던을 베낀 중국 브랜드 차오단에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마이클 조던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표 사냥꾼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상표들이 아니라 신생 브랜드들이 표적입니다. 각종 박람회를 돌며 선점할 상표를 찾아내거나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신생 브랜드들을 무더기로 중국에 등록해버립니다. 뭐가 뜰지 모르니 일단 싹쓸이 등록부터 하는 겁니다. 미리 상표 선점을 해놓고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상표 출원이 무효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용당한 국내 브랜드는 지난해 3,500건,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업체 수도 5,70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표권을 한국과 중국에 함께 등록하는 거지만 신생 회사들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착수금이 준비가 돼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아예 소송 시작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막막하고.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상표 사냥꾼들에게 준 돈은 최소 320억 원. 그 사이 당한 경제적 피해는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재현된 충돌, 혹자들은 대결로 표현하지만 거대한 이스라엘 군사력에 맞선 하마스의 저항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기까지 동원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데 유엔에 나와서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여자아이를 간신히 꺼냅니다. 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소녀는 6살 수지. 다행히 병원에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남은 건 수지뿐. 아내와 다른 아들, 딸 4명은 이날 새벽 이스라엘 공습에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صوته فيش فيه مشكلة بابا أنا مش قادر ألفت عليه لأن كل مربط في العمدان.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이번 충돌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은 42명이 숨졌지만 오늘 새벽엔 더 긴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המערכה שלנו נגד ארגוני הטרור ממשיכה בכל העוצמה. אנחנו גובים מחירים כבדים מאוד מהחמאס. 무차별 폭격의 희생자 3명 중 1명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팔레스타인 측도 로켓포로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서 197명이 숨졌고 1,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200여 명입니다. 가자지구는 물과 전기가 끊겼고 이재민이 4만 명이 넘습니다. الخدمات صارت مقطوعة كتير يعني الكهرباء انقطعت والمياه انقطعت والنت والتلفونات كانوا انقطع عشان 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가 소집됐지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끝났습니다. Israel is the armed thief who has entered our house and is terrorizing our family. Hamas targets civilians. Israel targets terrorists. 이스라엘의 우방 미국은 여전히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했는데 중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조차 인권 옹호는 어디 갔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묵살한 의혹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은 만 34살 허민우였습니다. 1987년생으로 폭력과 상해 등 다수의 전과도 있는 허민우는 인천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폐 시도를 계속하셨는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7명의 심의위원이 논의한 결과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허민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인 손님 A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가 술값을 적게 내고 112에 방역지침 위반을 신고하자 격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틀 동안 시신을 주점 내부에 은닉한 허민우는 이후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아 차량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노래주점을 찾아온 경찰에겐 A씨가 다툰 뒤 주점을 나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허민우의 범행은 노래주점 화장실 배관에서 A씨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범행 직전 112로 A씨가 신고할 땐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상황실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 영업한 주점을 구청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 위치 추적도 하지 않아 실종 신고 일주일 뒤에야 노래주점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민우가 시신을 유기하고 범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거리 두기가 풀린 이스라엘. 지난달 수만 명이 모인 종교 집회를 열었다가 대형 압사 사고가 났었는데요. 어제 또다시 열린 종교 행사에 수백 명이 몰렸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졌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는지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대교 명절을 맞아 행사가 열린 회당. 가파르게 설치된 철제 조립식 좌석에 유대교 신자들이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유대교 정통 복장을 입고 뒤쪽은 검은 모자, 앞쪽은 흰 모자를 썼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빈틈없이 빽빽하게 선 사람들이 다 같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15분 정도 지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던 순간 마치 벽이 무너지듯 뒷줄 수백 명이 순식간에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서 있는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앉은 겁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봅니다. 이 사고로 12살 소년을 포함해 2명이 숨졌고 15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הפצועים סבלו מפציעות שונות ונדרשו לחבישות עצירות דימומים וכן מתן טיפול רפואי מתקדם. 사고가 난 회당은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만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650명이나 모여 행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주 전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면서 45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난 겁니다. 지역 정부는 안전이 우려돼 행사를 막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휴일인 어제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속도 표시에 문제가 생겨서 관제탑에 비상 요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한때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제주공항 관제탑에 긴급하게 비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불과 15분 앞두고 조종석 속도계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한 겁니다.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서로 달라 항공기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석이랑 부기장석이 똑같은 계기를 보고 있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속도 계기가 틀려갖고 우리 이머전시 랜딩 하겠다. 관제탑은 비상 요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우선 착륙하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항 소방대는 물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도 긴급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관제탑 요청에 따라 이곳 제주소방서에서도 구조대 차량과 화학 차량 등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는 보조 속도계 등을 활용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5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같이 다급한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점검 결과 항공기 외부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 센서 열선이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조 속도계로 착륙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에서 청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 항공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전 점검 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며 6학년 여학생을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자신의 반 여학생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충 수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제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 부분을 조금 애가 미비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등교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래던 선생님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의 조금 만져서는 안 될 부위, 허리를 옷을 들쳐서 만지고 가슴 부위에 기를 대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추행을 직감한 아이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에 바로 찾아가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고요. 꿈에도 안 좋은 일이 나온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그러고. 해당 담임교사는 학교에 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을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을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별개로 집을 산 사람도 또 돈을 빌려준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재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였습니다. 90%는 사상 유례가 없는 높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크게 위험해집니다.
집값이 10%만 하락해도 집을 팔아서 대출도 못 갚게 됩니다. 이런 깡통 주택이 많아지면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LTV 90%로 대출하게 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은행의 채권 보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연체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문제입니다. 빚내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냐, 집값이 안정되는데 집값 올리는 데 계기가 되지 않을 거냐 이런 걱정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이미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다릅니다. 예외를 뒀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부의 규제 완화 사인으로 시장으로 읽힐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규제 완화의 방향에 물꼬를 트는 이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민주당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등장했었죠.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씨. 지난 1월 정 씨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습니다. 정 씨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오늘 정 씨를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바비 측은 그러나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자로 검찰 송치가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쭐 수 있을까 해서요. 검찰은 당초 처음 정 씨를 고소했던 고 송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는 SNS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작년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습니다. 피의자 쪽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조금 무리한 결론이 내려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항고를 하게 된 거죠. 검찰은 송 씨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일가족 4명이 탄 승합차를 덮치면서 만 6살 된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는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유족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흰색 승합차의 한쪽 면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차량 뒷좌석 누군가의 심장을 연신 마사지합니다. 지난 14일 충북 보은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적재물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차량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오빠는 살아남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만 6세 여아는 사망. 운전을 하던 아이의 엄마는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정체 중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가해 화물차가 정체된 고속도로를 뚫고 앞질러 가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결국 적재함 속 13톤짜리 핫코일이 뒤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 지붕 위로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뒤 숨진 아이의 이모가 쓴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숨진 조카의 죽음을 알릴 수도 없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청원 글에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원에 하루 만에 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나라와 박히고 구르고 꽂히고 뚫고 이런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약 2배에 달하지만 2019년 적재 불량으로 단속된 차량만 8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미한 법적 처벌 역시 문제입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은 1년에서 2년이 고작입니다. 경찰은 60대 화물 차량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은 운전자에 대해서 다 명백히 규명할 책임이 있는 거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일을 못하게 될 처지입니다. 연수를 반드시 거쳐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연수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자기 연수 인원을 대폭 줄인 겁니다. 연수를 진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핑계이고 결국 협회가 변호사 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생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800명 가까운 연수를 진행했는데 변시 10년째 들어 사상 처음으로 연수생 수를 갑자기 제한한 겁니다. 변협 연수에 지원했다 추첨해서 떨어진 300여 명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정원 200명이라기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잡고 싶은 지푸라기마저 물에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년 전국의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실무 수습 인원은 1,000명 남짓. 나머지 합격자 700여 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변협에서 주관하는 연수뿐입니다. 이 6개월간의 연수를 받지 못하면 사무실 개업은커녕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고 법원에 서류조차 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변호사 자격증만 따고서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백수가 되는 거죠. 변협은 그동안 교육 담당 변호사인 지도감독관이 모자라 연수가 부실했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인원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협에서 작년까지 연수를 진행했던 전직 임원조차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작년 연수의 백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연수 지도관한테 배정을 못 해드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못 해드리고 죄송하다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 역시 첫 2달은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히려 수강 인원을 늘려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돈이 없다는 변협의 주장마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합격자들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110만 원씩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연수비만 가지고도 6개월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830명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그거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변협의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합격자 변호사들의 그 정식 자격 취득을 이렇게 늦춤으로써 다음 변호사 시험 때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초유의 연수 제한을 강행한 현 대한변협 집행부에는 로스쿨 1, 2기 출신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한창 논의하던 2010년 당시 합격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일괄 자퇴서를 쓰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던 기수들입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 시험으로서의 변호사 시험을 문턱이 낮은 법조인의 사무실을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 할 때는 문턱을 낮추라더니 이제는 후배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는 상황. 대한변협 집행부의 얄궂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1952년 설립된 변협은 회원수 3만여 명의 유일한 법정 변호사 대표 단체인데요.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부터 해야 하죠. 따라서 변협이 쥐고 있는 이 등록 심사권은 변호사들의 생사를 좌우할 힘이기도 합니다.
변협의 막강한 권한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려는 압박 수단으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 1200명 아래로 단축하라! 변호사가 넘쳐 생계 유지조차 안 된다며 대한변협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홍수로 인해 수임 건수는 최저 한계선 아래로 주저앉은 지 오래이고 변호사에게 공익은 공허함을 넘어 버거운 짐에 불과하다.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장소. 이번엔 합격자 수를 늘리라는 로스쿨 학생들의 맞불 집회가 열립니다. 낮은 합격률과 오탈제에 대한 불안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면서까지 학원 강의를 듣고 생활고에 치여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변협의 주장은 가진 자의 횡포라는 겁니다. 대한변협은 사달차기 하지 마라! 법조 후배들과의 볼썽사나운 극한 대치에도 합격자 1,200명 선 지키기에 실패하자 급기야 시험에 붙은 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법률 서비스의 공급자인 변협이 변호사의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거죠. 공급자가 공급의 수를 제한해서 수익을 챙기겠다.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주장이죠. 우리나라는 변호사 직군의 공공성을 법률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합격생 연수 같은 공적 책임을 맡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도 변협에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회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징계권.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이, 변리사는 특허청장이 행사하는 반면 변협은 회원 징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변협 회장은 법원 검찰과의 이해 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각종 요직 임명에 추천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각종 분야별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 변협은 이들이 불법 사건 중개 브로커 노릇을 한다며 변호사들의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 달 뒤부턴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며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협 산하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설문조사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피해 경험이나 문제 같은 부정적 질문으로만 구성됐고 플랫폼 이용 시 징계 여부를 묻는다면서 징계가 필요 없다는 답변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설문조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징계를 운운하시는 행위는 좀 성급하다.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했어요. 서울변회는 회원들의 징계 등의 요구가 많아 진행된 설문조사라며 문항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는 등 법률 플랫폼의 불법성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업체와 가입 변호사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이달 중 헌법 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신규 변호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징계권을 무기로 소속 변호사들과도 마찰을 빚는 변협의 강경 행보. 변호사의 직역을 지키는 고육책이라지만 보편적 법률 서비스를 바라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신입 변호사들에게만 고통을 주면서 우리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1980년 광주의 모습과 닮은 꼴로 여겨지죠. 마침 미국에서 열린 한 5.18 기념 행사에 미얀마 청년들이 함께해서 서로의 아픈 경험에 공감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따라 부르진 못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함께하고 5.18 희생영령을 기리며 헌화하고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한 5.18 기념 행사에 미얀마 청년들이 초대됐습니다. 고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이들 눈에 비친 41년 전 광주의 참상은 그대로 오늘날 미얀마의 비극입니다.
They took the power. They killed the people on the street. The time frame was different, but they did the same thing. 최근에야 영화 1987로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접했다는 이들에게 5.18은 동기부여의 힘이 됐습니다. May 18 is kind of give us the lessons, how we can move forward in the future. 서로의 판박이 역사에 공감을 나눴습니다. 5.18을 기억하는 한인들은 이웃의 오늘의 아픔에, 여기 온 미얀마인들은 한국이 겪은 과거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고 세 손가락 경례로 저항의 힘을 보탠 한인들. 과거 시위 주도로 3년간 투옥됐던 학생대표 출신에겐 더욱 각별했습니다.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We can work together and then we can get support and we can learn some lessons from Korean people. 미얀마 시민들 편에 확실히 선 나라는 단연 한국이란 인식도 뚜렷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포트한다고 우리처럼 접근한 사람이 있었냐? 없었대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한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5.18 기념식은 내일 뉴욕에서도 열립니다. 메릴랜드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초선과 청년 후보들의 공세가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인데요.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를 내걸고 당권 도전에 나선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마디로 돌려막기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 땐 이게 세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달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나 전 의원의 출마 자체가 중진그룹의 인재풀 고갈을 뜻한다며 비판한 겁니다. 5선이자 60대인 주호영 의원과 원외이자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이른바 에베레스트 803 논쟁은 최근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를 둘러싼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경륜들이 쌓여서 그런 상을 받은 것이지 어느 날 하루에 받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물러가라 할 일은 아니다는 그런 뜻이죠.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초선 김웅 의원 등이 예상보다 약진하면서 신진그룹의 돌풍이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꼭 젊은 층의 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갈수록 제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전 연령층에서 전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중진 유력 후보인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 신구 세대 간 대결 전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진행되는 당대표 경선에서 조직력이 약한 신진들이 당심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재산세 완화 검토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착수한 민주당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제와 공급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부자 감세와 난개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이 참석한 부동산 특위 긴급 간담회. 강남 송파 강동구와 양천 영등포 은평 노원구청장이 참석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는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까지 빗발쳤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라 완화하면 지자체로선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은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도 투기 억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건 맞다며 조세 저항 해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신도시 조성이나 공영 개발보다 민간 주도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도시를 조성해야 마치 집값을 잡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역 주변에다가 높게 지어서 용적률을 이 500% 지어주면 나라 망합니까? 하지만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로만 끝날 수 있다는 반박입니다.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과 재산세가 화두인 지역에서 당의 민원을 하려고 잡은 것이라며 전월세사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입장차가 덜한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부터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억울한 홍준표, 민주당이 이재명 비난 하나인데요. 홍준표 의원 복당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찬반이 엇갈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의원이 이 논쟁에다가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에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폭풍 SNS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끌어들여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형수를 욕한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상대방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에 놀아나서 터무니없는 막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구에서도 비슷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내가 막말한 게 뭔가 있는가 한번 들어봐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없어. 이재명 지사는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좌파 진영에서 비난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사와 달리 자신은 막말을 한 적도 없는데 내부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막말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막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막말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복당 반대파를 비판하면서도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네. 비판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유시민 의원은 맞는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싸가지란 별명을 얻었는데 내가 요즘 내보고 막말 프레임 세우는 거 보고 그 더럽히게 만든 겁니다. 내가 참 의의가 없어. 맞는 말도 싸가지 없게 하면 욕을 얻어먹는 거. 틀린 말도 그래 싸가지 없게 하냐. 네,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싸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홍 의원의 막말을 비난하는 성명서는 오늘도 나왔는데요. 네. 그 홍 의원이 복당 반대파를 향해서 몸은 젊은데 80대 노인 같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혐오이자 노인을 폄하하는 망언이라면서 그 사과와 함께 정계를 은퇴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막말을 내가 언제 했냐 이러면서 네. 이제 막말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복당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홍 의원 복당 신청서를 접수한 곳이 서울시당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찬반 의견이 있지만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홍 의원의 입당을 승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당을 하려면 중앙당 지도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비대위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보수 정치가 진보와 다른 점은 자기 책임과 희생, 말의 품격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언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최종 결론은 다음 달 11일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의 김부선 챌린지인데요. 자, 광역 급행철도죠. GTX 중에서 이제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른바 김부선 논란이 지금 한창 뜨거운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의 지하철을 직접 타봤어요. 네, 김포 주민들이 강남까지 철도가 연결되길 기대하다가 이게 부천까지로 축소되니까 네. 김부선으로 부르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김포 시민들은 지금의 지하철 상황을 겪어봐야 우리를 이해할 거라면서 정치권의 탑승 챌린지를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응답했습니다. 네. 먼저 현장 모습부터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상현 대표님이십니다.
한 번 겪었습니다만 김포 시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하루에 2번씩 언제까지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게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네,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노선을 김포 골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2량밖에 안 되는 꼬마 열차로 지옥철로 유명합니다. 네. 이 지옥철을 경험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국토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생존권과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도 이제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선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부선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원래 우리가 정부에 제안했던 대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가 최근에 이제 인구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택지 개발도 좀 많고 해서 교통수요가 너무 큰데 교통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해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청와대에 재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국토부는 일단 일부 열차를 여의도나 용산까지 그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금메달 4개 이상을 목표로 맹훈련 중인 선수들과 코치들이 오늘은 멋진 단봉 모델로 변신했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날이 흐리니 몸까지 찌뿌둥한데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내일은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드디어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도 덩달아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대부분 지방 2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석가탄신일인 모레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날이 반짝 깰 뿐 아쉽게도 또 비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내륙 쪽보다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 출근길 대부분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중부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서울 14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서울 25도, 춘천 26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30도 이상의 고온은 아니겠지만 비가 오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락 내리락 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5.18 전야제 현장 연결해서 취재기자의 음성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